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승원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제목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유금절, 칠음절씩 되는 아주 긴 단어들이에요. 좀 내용 자체가 지겹고 딱딱할 수 있지만 데모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보송보송하게 딜리버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바로 소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96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커리어를 시작하여 국내외 엔터프라이즈와 대형 인터넷 서비스의 아키텍트로 활동하였으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본사 기술 전략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그룹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혁신팀 소속으로 APEC 지역의 애플리케이션 이슈와 자바, SDK 관련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이러합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잠깐 터치하고 넘어갈 거고요. 애저의 다양한 앱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앱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스프링 앱스 그리고 컨테이너 앱스 서비스를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팩클리닉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쓰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안점은 이렇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안점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의 복잡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단순화하여 개발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클라우드 인프라는 알아야 할 것도 많고요. 사실 이게 개발 업무 자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큰 굉장히 헤비한 버든이죠. 이번 세션의 주안점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로 애플리케이션에 포커스된 부분인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제공사는 실제로 여러 곳이 있지만 크던 작던 코드 종속성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됩니다. 벤더 종속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스프링 커뮤니티의 진보와 혁신, 변화 발전을 손쉽게 따라갈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아울러 스프링 클라우드 외에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밖의 방안들, 예를 들어서 노드 그리고 고랭, 파이썬 등으로 통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최적의 선택지가 무엇인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뉘앙스는 이러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와 기술은 클라우드에서 빌드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또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워크로드를 설계, 개발, 운영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이 문장에서 짧지만 함축적으로 표현된 이 문장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 모델을 최대한 활용,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복원력이 있고 그리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진화됩니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하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면 할수록 운영은 점점 헬이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 중간에 그림에 있죠. 주변에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개념들이 개발 운영상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해 가실 수 있어요. 우선 마이크로 서비스가 모던 디자인 패턴에 의해서 잘 배치되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백킹 서비스는 로그나 모니터링 같은 툴 체인이 되겠죠. 그리고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서비스가 쪼개졌으니까 이 쪼개진 것에 서로 다른 체인지 관리, 릴리즈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넘어오면 오토메이션은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아키텍처 의사결정에는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동시에 고려해야 할 트레이드오프도 항상 따라옵니다. 하나의 거대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수많은 개발 운영상의 장점을 가져다 주지만 무시할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흔히 쿠버네티스만 가지고 MSA 기반의 개발을 하실 때는 여기에 수많은 툴체인들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 SI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공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죠. 프로젝트에서. MSA에서 엔드엔드 종속성이 매우 복잡해지는데 이것의 관리와 위험 그리고 트래픽 관리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엔드포인트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인티그리티. 쪼개져 있으니까 데이터 인티그리티가 손상받기 쉽겠죠. 인티그리티를 위해서 분산된 서비스 간의 동시성 제어 목적으로 백단의 덤파이프라는 개념을 도입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간에 어떤 API가 컴포넌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쉽게 찾아내고 트레이싱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툴, 기존의 APM 같은 툴이 해오던 영역이에요. 그리고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서비스가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이 로그를 통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분석하는 데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서비스가 수천 개, 수만 개로 개별 로그 관리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로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중화해야 돼요. 그리고 모니터링도 이 로그에 기반해서 중앙 집중화된 모니터링이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도 놓칠 수가 없고요. 서비스별 제어 통제,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릴리즈 관리와 자동화 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구현한 예시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니까 여기 중간에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버티컬 세퍼레이션은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아이덴티티, 카탈로그, 오더링 등이 컨트롤과 모델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렇다 보면 각각의 도메인은 각각의 릴리즈 관리를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확장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 도메인별로 확장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쓰는 거고 마이크로 서비스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했었던 몇 가지 개념을 다시 짚어볼게요. 스마트 엔드포인트로 API 게이트웨이가 쓰였고요. 그리고 백엔드에 이벤트 버스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는 넌파이프 개념으로 도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벤트 버스 타입의 아키텍처 스타일이고 이 버스에다가 데이터를 뿜어내면 이 버스의 어떤 특정한 큐나 토픽을 구독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메시지를 가져가서 데이터를 동기화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알려진 프랙티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민을 할 때 굉장히 처음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는데요.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런 것들은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받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 그림에서 빠져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예시에서는 아까 스마트 엔드포인트와 덤파이프가 있었다 그러면 분산 트레이싱 그리고 중앙 집중형의 로깅과 모니터링 그리고 서비스 보안, 버전 관리와 자동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스프링 IO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팻클리닉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애플리케이션 예제를 가지고 최대한 애저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연동되도록 구현해 놓은 실제 워킹 example이고요. 보시면 아까처럼 커스터머스 그리고 배츠 비지츠 같은 종류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버티컬 세퍼레이션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은 이벤트 허브와 백단에서 통신을 해요. 얘가 덤파이프가 되는 거죠.
앞쪽에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API 매니지먼트 이 컴포넌트들이 스마트 엔드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컴포넌트를 찾아볼게요. 분산 트레이싱은 이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기 화면 아래 보시면 앱 인사이트 그리고 애저 모니터 등의 컴포넌트가 여기 해당되고 중앙 집중형의 로깅은 로그 애널리틱스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보안을 위해서 AAD 연동과 키볼트가 여기 배치되고 버전 관리와 자동화를 위해서 백단에 GitHub 레포와 GitHub Actions가 연동이 돼 있어요. 이런 구성으로 조금 이따 이제 데모에서 실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애저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앱 플랫폼은 대략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애저 앱 플랫폼 중간에 이 레이어를 기점으로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 기저에는 다 공통적으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AKS라는 서비스가 중간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메시징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그리고 모니터링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등이 이 서비스 레이어로 존재하고요. 그 밑에 애저 클라우드 스트럭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대변하는 애저 리소스 매니저 그리고 애저 아크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프론트엔드로는 API 매니지먼트 툴이 컴포넌트가 배치가 되는 형식이죠. 주변에 IDE와 코드베이스, GitHub 등에 배포되어 있는 코드베이스가 들어가고 앞서 세션에서 잠깐 터치하셨던 로우코드 디벨롭먼트가 동시에 관여하게 됩니다. 애저 기반의 앱 플랫폼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맞습니다. 옆집에 있는 그거 맞고요. 뒷집에도 있는 바로 그 컴포넌트 맞아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고요. 쿠버네티스 API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지원하고요. 모든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들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전체 클러스터는 사용자가 제어권을 갖고 클러스터 구성과 작업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펑션은 서벌리스 개념의 펑션에서 서비스 개념의 파스 솔루션이고요. 이벤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큐나 데이터 소스와 반응을 해서 바인드돼서 데이터 소스에 신규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벤트처럼 처리해주는 이런 종류의 프로시저를 구현하기 매우 좋고요. 그리고 앱 서비스는 좀 더 레거시한 자바 애플리케이션, 레거시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 등을 탑재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서비스, 이거는 쿠버네티스의 단일 파드 하나를 호스팅하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아주 헤비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은 디플로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AKS 등하고 같이 믹스 앤 매치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컨테이너 앱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컨테이너 앱스는 방금 말씀드린 ACI를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한 기능들을 추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KS를 앱 관점으로 추상화 레이어를 추가한 종류의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SI 개발이나 아주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리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신속하게 끝내야 될 때 굉장히 유효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이런 종류의 솔루션을 많이 씁니다. 스프링 앱스는 그야말로 이전에 말씀드린 컨테이너 앱스의 스프링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링 개발을 위한 파스고요. 스프링 부트, 스프링 클라우드 앱을 운영할 때는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는 개발자가 코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의 인프라를 관리해주죠. 그리고 포괄적인 모니터링과 진단 서비스, 그리고 구성 관리 서비스, 그리고 CI/CD 통합,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 측면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ARO는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 레드햇의 오픈시프트의 마이크로소프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아무래도 한국에서 킹 왕짱은 자바죠. 그리고 최근에 마켓의 상태는 자바 개발자 이퀄 스프링 개발자죠. 예, 그런 측면에서 슬라이드 한 장을 추가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왼쪽 컬럼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부터 상용의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러니까 웹로직 그리고 뭐 웹스피어 아니면 TMX 같은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탑재하실 때는 AKS, Azure 컨테이너 앱 그리고 VM 등이 가장 어울리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종래의 레가시 자바 J2E 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JBoss EAP 그리고 AKS, VM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웹 애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통상적인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아파치 스트러츠 1, 2 그리고 스프링 MVC 등으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런 종류의 컴포넌트들은 앱 서비스 톰캣, 앱 서비스 JBoss, Azure 스프링 앱 그리고 Azure 컨테이너 앱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은 스프링 클라우드와 스프링 부트예요. 최근에 몇 년 동안 한 3년, 제 기억으로는 3년 정도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레임워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앱, Azure 스프링 앱 그리고 Azure 컨테이너 앱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AKS 그리고 VM 물론 지원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스프링 클라우드는 스프링 앱 그리고 컨테이너 앱 윗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스프링 부트는 컨테이너 앱보다는 스프링 앱보다는 컨테이너 앱에 더 어울려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하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zure 스프링 앱스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컨셉은 매니지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서비스 안에 내장돼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용이한 모니터링, 유연성.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꼭지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버네티스로 이런 종류의 MSA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실 때는 진짜 그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별의별 툴체인들을 초기에 한번 설치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커져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 데이터를 아카이빙해야 되고 이거를 HA 구성해야 되고 멀티 리저널 구성을 해야 되고 DR 구성을 해야 되고 하면 완전 헬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종식시켜주는 한 방에 종식시켜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니지드 클라우드 인프라 이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이거는 뒤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Azure 스프링 앱스는 자바 소스 코드 그리고 컨테이너 그리고 그 스프링 부트의 자아 파일이 세 가지가 다 배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안에서 코드를 빌드하고 자아 아카이빙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빌드하는 부분들이 일괄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 부트하고 스프링 클라우드는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레임워크,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레임워크이죠. 클라우드는 스프링 클라우드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 마이크로 서비스의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이 기능이 핵심이에요. 스프링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스프링 스택의 제일 밑바닥은 모두가 공유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깔리고 그 위에 스프링 부트와 스프링 클라우드가 여기 존재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는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밑에 빌딩 블록으로 구성되는 이 기능들은 스프링 데이터,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등은 추상화 계층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백단에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중간에서 코드 레벨의 그 종속성을 상쇄해주는 이거를 차단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SDK의 세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보면 네이티브 구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는 많지만 시장에 그 SDK가 네이티브 SDK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게 애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애저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개 이상의 스프링 스타터가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코드상의 종속성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스프링 인테그레이션, 스프링 데이터,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 그리고 스프링 캐시, 스프링 메시지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의 백엔드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이거는 스프링의 바인더가 있고 스프링 바인더의 뒤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어서 실제로 코드는 바인더가 제공하는 코드와 컨피규레이션만 쓰게 되는 거고 실제 기능, 메시징이나 캐시나 이런 기능들은 백단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스프링 앱스의 주요 개념은 앱과 배포예요. 여기 혹시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따가 포털에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비스 인스턴스가 있고 이 서비스 인스턴스 아래 앱 1, 앱 2가 있어요. 앱 1, 앱 2는 실제로 서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프로덕션 디플로이먼트, 스테이징 디플로이먼트, 이를테면 그린 디플로이먼트, 블루 디플로이먼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릴리즈 목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A 디플로이먼트, B 디플로이먼트가 있는데 트래픽을 50, 50, 70, 30, 90, 10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래픽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다가 투비 버전으로 시프트하는 이런 전략이 아주 손쉽게 포털에서 구현이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사실 골치 아파요. 실제로 운영 중에. 앱은 하나의 비즈니스 앱을 추상화한 거고요. 그리고 배포는 실제로 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그린 블루 배포가 기본적인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 로그의 수집, 그리고 매트릭의 수집, 그리고 추적성이 기본적으로 연동이 됩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레이 박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애저 스프링 앱스가 제공하는 기능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컨피규레이션, 스프링 컨피규레이션과 스프링의 서비스 레지스트리 얘네 둘이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스프링에 보시면 유레카죠. 그 유레카는 실제로 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중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거를 백업 사이트를 운영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크로스해서 구현을 해야 될 때 사실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쉽고 보다 좋은 가용성으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한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허브 앤 스포크 형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쪽 죄송합니다. 여기 이쪽 블럭이 실제 퍼블릭으로 나가 있는 네트워크 VNet이 되는 거고 이쪽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예. 모든 트래픽은 앞쪽에 있는 VNet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인터넷을 통한 인그레스와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인그레스와 이그레스가 위에 보이고요. 그리고 앱 게이트웨이 서브넷을 통해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액세스가 구현이 되는 식이죠. 그리고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제 툴체인들이 들어갑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Azure DevOps나 젠킨스 그리고 GitHub 액션 같은 것들이 구현이 되고 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로 시크릿을 저장하는 그리고 키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키볼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시큐리티 센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Azure 모니터 등이 배치됩니다.
애저 스프링 앱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단적으로 만든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커뮤니티 테크놀로지라고 정의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커뮤니티 에포트가 VMware의 탄즈라는 제품으로 대표되죠. 그래서 VMware 탄즈는 유료입니다. 상용입니다. 그 탄즈의 애플리케이션 컨피규레이션 서비스가 실제 이 스프링 앱스의 컨피그 서버로 그리고 탄즈의 유레카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레지스트리 서버로 각각 스프링 앱스 안에서 매니지드 서비스로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퍼플 박스에 보시면 스프링 부트 그리고 탄스 앱 서비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이 세 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스프링 앱스를 쓰실 때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스택은 실제로 사용자한테 직접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하여 실제 디플로이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보실게요. URL을 메모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배포용 슬라이드 덱에 이 URL이 링크와 함께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종류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는데 이 엔지니어링 활동의 목표는 실제로 이 리포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모든 샘플 코드 그리고 모든 인티그레이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마다 실제로 이거를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이 디플로이먼트의 아키텍처 설명이 잠깐 나오고 이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20개 정도의 스텝으로 이거를 디플로이하고 빌드하고 실제로 배포하는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까지 구성하는 내용들이 인스트럭션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하여 실제로 이제 디플로이를 끝내고 나면 애저 포털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전용의 리소스 그룹이 하나 생성되고 이 리소스 그룹에 모든 리소스들이 모두 다 배포가 돼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의가 되고요. 스프링 클라우드 인스턴스로 들어가 보면 먼저 개요를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와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모두 다 리스트돼 있죠. 그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배치 비즈니스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디플로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거고요. 어드민 서버 이거는 옵셔널이죠.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와 API 게이트웨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저희 Angular.js 같은 거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돌릴 때 필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실제로 엔드포인트는 API 게이트웨이가 되니까 이 API 게이트웨이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URL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뜰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빌드를 끝내고 나면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 로딩은 굉장히 빨라요. 이게 실제로 그 레디스를 세컨 레벨 캐시로 바로 캐시해서 그것을 리스트해 주는 거니까 데이터 로딩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그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느냐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저 인사이트, 앱 인사이트의 인스턴스에 들어가 보시면 대략의 개요, 죄송합니다. 개요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서버 리스폰스 타임이 이렇고 뭐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퍼포먼스를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려면 또 다른 툴체인이 필요하죠. 서치 엔진, 그렇죠? 서치 엔진 ELK 같은 게 여기 또 들어와야 되죠.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개발 프로젝트 하실 때, 단 SI 프로젝트 하실 때 딱 요거만 쓰시면 주변의 것들은 다 생략하실 수 있어요. ELK 같은 데서 보실 수 있는 그 대시보드가 여기 나타나고요. 그 밑에 URL별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호출이 됐는지를 보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오너를 클릭해서 보면 오너 뒤에 MySQL이 호출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MySQL에 어떤 SQL이 호출됐는지도 보실 수 있고요. 예, 실제 디펜던시를 그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스를 백엔드 컴포넌트들을 트레이스하는 목적으로 쓰실 수 있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 롤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애플리케이션 맵, 예, 이런 게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실제로 이 세션 이전에 제가 몇 번의 액세스를 해서 그 액세스 된 것이 로그에 남았고 그의 로그에 남은 것이 실제로 이렇게 맵을 그려주는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APM 상용 APM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애저의 기능, 컴포넌트 기능들로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페일리어를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에러가 난다 그러면 그 에러가 어떤 컴포넌트, 어떤 API에서 났는지 그 에러가 났을 때 에러 스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추적해 갈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get 아래 get을 클릭해서 보면 404 에러들이 90회 있었고요. 404 에러들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404에 어떤 요청이 있었고 하는 디테일들이 다시 나와요. 예,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GitHub 액션을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GitHub 액션을 연결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이 리포를 포크하시면 실제로 이 워크플로우도 그대로 카피가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이제 리서치를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CI/CD 빌드와 디플로이를 하기 위한 CI/CD 워크플로우 그리고 테스트 오토메이션 그리고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리고 vulnerability 테스트, static 테스트를 해주는 것들이 여기 쭉 링크가 돼 있어요. 여기 실제로 이런 테스트와 빌드들이 작동했었던 로그들이 그대로 남고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뭐 더 많은 디테일들이 있죠.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Azure Container Apps입니다. Azure Container Apps는 여기 장표에 나온 대로 그대로입니다. 제가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서버리스 컨테이너고 오픈 소스 기반의 모던 앱 구축. 여기 화면 하단에 보시면 당연히 쿠버네티스 들어가고 인보이가 실제 인그레스를 정의하는 그 게이트웨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키다와 래퍼가 들어가는 거죠. 이 네 개의 컴포넌트가 키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복잡한 클라우드 인프라 대신 앱에 보다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기반의 스케일링 전략. 예를 들어서 그 왜 클라우드에서 스케일 아웃을 항상 자랑하면서 일라스틱 하다라는 거를 자랑으로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CPU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근데 자바 프로세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힙 사이즈 MS, MX 정의해 놓고 나면 이대로 쭉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은 요청들을 처리하느냐를 가지고 스케일링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키다 같은 컴포넌트들이 나온 거고 이 서비스가 그 키다 같은 키다 컴포넌트를 내장해서 그런 요청 기반, 요청의 이벤트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스케일링 아웃 전략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픈소스 기술 기반의 모던 앱 구축 이 장점입니다. API 기반의 앱 이식성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데퍼를 이용한 앱 패턴 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향상돼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일관된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능을 포함하죠. 업그레이드, 버저닝, 그리고 트래픽의 이동. 그러니까 아까 그린 앤 블루에서 트래픽을 50, 50, 70, 30, 90, 10 이런 식으로 이동해 나가는 이런 종류의 기능이 내장돼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으로 그 데퍼가 역할을 합니다. 아까 스프링에서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유레카죠. 그런데 여기 컨테이너 앱스는 데퍼를 써요. 약간 개념적인 충돌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스프링 클라우드는 스프링 앱스를 쓰시는 게 맞고요. 스프링 부트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때는 컨테이너 앱스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복잡한 클라우드 인프라보다 앱에 집중합니다. 다양한 스택 그리고 리눅스 컨테이너를 지원합니다. 표준을 강요하지 않아요. 사실 스프링이 한국 시장에서 대박을 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표준의 강건성이라고 경직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하는 그 기능을 쓸 수 없다라는 게 스프링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컨테이너 앱스는 이런 부분들이 오픈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랭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노드 이런 걸 가지고 MS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실 때는 이들 플랫폼은 하나같이 서비스 디스커버리 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스프링의 유레카 같은 게 없어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데퍼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생산성의 제고 효과 그리고 GitHub Actions와의 연동을 통해서 연결된 시미스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벤트 기반의 스케일 전략,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CPU,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플러스 그리고 HTTP 요청 그리고 메시지 Q 안에 들어있는 Q의 길이, 지금 Q에서 대기하고 있는 요청의 숫자를 가지고 스케일링 전략을 구현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냐면 보세요. 자원의 사용량을 가지고 스케일 아웃 한다라는 것은 사후 약방이에요. 이미 유틸라이제이션은 이만큼 올라가야지만 스케일링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HTTP 요청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는 요청이 저기 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스케일 아웃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적절성, 적시성에서 확 차이가 나는 아키텍처 개념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스케일을 0에서 필요한 만큼 초 단위로 순식간에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하여 정리하자면 애저 컨테이너 앱스가 지원하는 앱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퍼블릭 엔드포인트가 제공되는 API들 그리고 웹앱의 일반적인 웹앱의 지원 그리고 이벤트 프로세싱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아주 적절한 유즈 케이스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싱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를 정의해 놓고 데이터 소스에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백엔드에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바로바로 이벤트를 처리하듯이 실행하는 이런 모델의 구현이 아주 용이합니다. 애저 컨테이너 앱스의 주요 개념은 첫 줄만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 쿠버네티스의 개념을 앱 관점으로 추상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림에서 파드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환경이 있고요. 제일 큰 개념으로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으로 컨테이너 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리비전 개념이 있고요. 컨테이너 앱에 서로 다른 리비전. 아까 스프링 앱스의 디플로이먼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확장을 해야 되니까 수평적인 확장을 해야 되니까 레플리카가 있고요. 여기 그 스프링 앱스랑의 차이죠. 그리고 제일 작은 단위로 컨테이너가 있어요. 실제로 포탈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배치되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했을 때 이런 그 모습 그 스트럭처 그대로 보게 됩니다. 컨테이너 앱스는 앞서 보셨었던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예제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여기 보시면 데퍼 컴포넌트가 사이드카로 컨테이너와 함께 배포된다라는 게 특징이죠. 예. 예, 정리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앱 플랫폼은 개발의 본연인 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자바의 경우에는 앱 서비스 스프링 앱, 컨테이너 앱, 그리고 코드상의 종속성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앱의 경우에는 HTTP와 Q에 있는 요청을 기반으로 해서 스케일링 전략을 구현하실 수 있고 GitHub Actions와 아주 손쉬운 연동이 가능합니다. 네. 리소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고 이상 내용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